네, 이제 Q&A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에 들어갈 텐데, 이번에는 개인 발표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평가는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는 서면 평가. 이미 보고서를 제출하셔서 그 보고서를 보고 이미 평가를 다 맞춰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100점이 제가 100점, 박성준 대표님이 100점,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 그룹이 둘 있습니다. 그룹 1이 100점, 그룹 2가 100점, 총 해서 400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장 발표도 따로 채점을 할 겁니다. 제가 또 발표 점수 100점, 박성진 대표님이 100점, 이렇게 해서 총 60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생존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팀별로 시너지가 있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표는 부동의 소니. 예. 부동의 소니팀 우양HC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앤 가스나 석화 플랜트 쪽으로 주요 기자재를 이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벡테리나 KBR, 삼성 E&A나 포스코 이런 ENC 이런 국내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주요한 제품이 열교환기 그리고 리액터 베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 플랜트에 일단 주요하게 일단은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NG를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마이너스 162도까지 이제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공랭식 열교환기만으로는 이제 영하점 이하까지 온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안에 파이프관으로 천연가스가 지나가면 천연가스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 돌아오는 LNG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안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1년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제 가스관 밸브를 PNG 밸브를 막아버린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미국이 LNG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을 했거든요. 지금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EU 쪽에서 2028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사용을 이제 완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떠오르는 화두가 이제 AI 센터, 데이터 센터 향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탈탄소에도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석탄을 많이 쓰는 게 이제는 LNG 발전소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다음 아이디어로는 이제 달라진 경쟁 환경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셰일 혁명이 일어나다가 셰일 가스 투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체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인 3사 범한, 우양, 한택의 전체 산업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 쪽 다운스트림에서도 발전 BOP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화력 발전소에 납품을 했던 이력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이어지는 이 LNG 사이클에서 전체 이제 밸류체인을 가진 업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리스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 미국 북미 업체들의 주요 컨콜 내용을 들어보면 단기 공급 과잉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021년 때 많이 지어놨던 이제 프로젝트들이 26년 이후 27년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좀 많아지는 상황, 그래서 LNG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27년에 피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2030년부터는 이제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수주가 리오그란데 T4, T5 그리고 포트아서 페이지 2가 있는데, 그 물량들은 다 2030년 이후를 타겟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LNG 터미널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에 지어지기 때문에 26년 아니면 27년에는 어느 정도 피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책 변화에 따라서 좀 이 회사의 전망이란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자재에 대한 전망이라는 게 사실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고요. LNG 사이클에 전반적으로 투자한다면 저는 우양HC가 지금 밸류에이션 피어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포텐셜도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제 LNG 수요가 늘어나고 LNG 터미널에 필요한 열교환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보다는 뭐 좀 2개, 3개 뭐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그 투자 포인트 3에서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원전 또는 뭐 LNG 발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조사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LNG 얘기들은 다 사실은 지금부터 나올 거인 거고, 현재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화공과 중동에 들어가는 게 많고, 근데 이게 줄어들고 할 수만 있으면 LNG 물량을 따가지고 이제 LNG가 훨씬 큰 회사가 돼서 재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화공은 사실 베이스 물량만 계속 깔아주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제 정유사들 쪽에서나 아니면 이제 밸류체인 쪽 관련된 상황을 보면 천연가스 쪽이 증가한다던가 LNG 터미널이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발전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도 어찌됐든 간에 석화 쪽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이쪽으로도 더 진출하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LNG 쪽으로 계속 수주가 이제 이어지면서 밸류가 상승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미래 이익을 추정을 했는데, 막상 밸류에이션은 퍼밸류를 안 하고 PBR로 밸류에이션을 하셨던데, 왜 수익 추정을 했으면 퍼로 밸류를 측정을 해야지 PBR을 썼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이클 기업에 대한 게 PBR로 정당화되는 뭐 시장 논리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냥 밸류에이션 하기에 시장에서 훨씬 판단하기 좋은 게 경쟁사가 어쨌든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PBR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전력처럼 정부에서 한국전력에 ROE를 뭐 8%를 맞추겠다, 10%를 맞추겠다, ROE 10%가 될 때까지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자본이 그렇게 굴러가지고 10%의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PBR로 뭐 PBR 0.8, 뭐 0.7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자본이 실제로 이익으로 전환이 돼야지 이제 돈이 벌리는 건데, 그런 PBR만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본질적인 퀄리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로 오늘도 즐거운 Oh Happy Day 진행자 쭈에피입니다. 오늘은 SB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BS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드라마 제작사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SBS 매출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광고 수익, 두 번째 사업 수익인데요. 광고 수익은 매출의 35%, 사업 수익은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고 그에 큰 관련이 있는 광고 업황이 악화되면서 이 SBS는 시장에서 광고 수익으로 돈 버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BS가 좀 광고 쪽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SBS도 사실 이 변화를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광고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광고 업황이 둔화되고, 그리고 미디어도 TV에서 OTT로 좀 변화를 함에 따라서 SBS도 우리는 광고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수익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IR 자료를 통해서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23년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콘텐츠허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유통사이고, 스튜디오 S는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얘네 2개를 합병을 해서 미디어 밸류체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 수익에 집중해서 사업 수익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넷플릭스와 전략적인 제휴로 인해서 이 흥행 가능성 높은 드라마가 대본이 몰려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드라마가 흥행하게 되면 이 다수의 글로벌 OTT사의 판매가 가능하면 사업 수익이 증가하고, 거기에 더해서 광고 단가가 상승하고 PPL이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의 증가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하나, 그리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로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PER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 2번째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업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나름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수급이 약할 수 있고 또 주주 구성이 단조로워서 주가 조정이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정 부분에 있어서는요, 영업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방송 제작비인데요. 저희가 방송 제작비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드라마 제작비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드라마 제작비를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빼보니까 매분기당 1,100억 원씩이 추가로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송 제작비를 드라마 제작비 저희가 앞에 계산한 거랑 그다음 1,100억 원씩을 더해서 이렇게 분기마다 추정했고, 그다음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24년 4분기에 명예퇴직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좀 판관비가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IR 담당자분께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추정을 하되 이 25년 4분기랑 26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이 좀 있을 거라고 하셔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일시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26년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추정한 값이 562억 원이었고요. 경쟁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26년 포워드 PER이 27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를 할인하게 되면은 14배가 되고요. 그걸 곱하면은 목표 주가는 42,400원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SBS가 달라졌어요 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투자 의견은 나우바이 25년도 4분기, 26년도 실적 개선과 동시에 PER 리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OFD데이 진행자 쭈에피 ONL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넷플릭스 납품 실적은 좀 찾아보셨는지? 조사를 할 때 있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나가지고 네,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략적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입장에서 왜 SBS랑 전략적 제휴를 했을까? 이렇게 넷플릭스가 SBS를 최고의 드라마 제작사로 생각해서 SBS랑 제휴를 했을지 뭐 제가 이제 넷플릭스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을 한국 시청자들을 좀 더 잡기 위해서 지금 웨이브를 통해서 SBS 드라마가 이제 구작 라이브러리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가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을 좀 더 넷플릭스가 경쟁력 있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 소개할 목적보다는 한국 시장을 넷플릭스가 좀 더 공략하기 쉬운 포인트로 SBS를 선정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SBS가 드라마도 잘 만들지만 또 예능을 보면은 다 비교를 해봤을 때도 거기가 시청률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동물농장 같이 되게 인기 많은 컨텐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SBS가 다 컨텐츠를 잘 만드니 한국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여기로 또 오겠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에서 콘텐츠리 중앙은 안 보셨나요? 여기도 그래도 SLL이 메이저 중에 하나인데 아예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협찬 매출은 예능은 맞는데 예능은 주로 이제 자기가 제작을 하니까 거기 협찬은 뭐 자연스럽게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협찬은 방송사가 먹는 게 아니라 제작사가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광고 매출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제작비에서 좀 빠지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드라마랑 예능이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늘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제작비를 참 돈 되는 것만 다 쓰면 좋겠는데 은근히 이게 돈 많이 드는 게 뉴스거든요. SBS 8시 뉴스 잘 보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고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중파라서 채널 독점력은 있지만 과점력은 있지만 이 제작비 부담이 상당히 돼서 사실 추정할 때도 어쩔 수 없는 이 돈 안 되는 제작비가 좀 있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방송사에서 드라마 제작사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 제작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이게 미래가 밝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엔터사라 하더라도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데들은 추정되는 이익이 막 영업이익 1조도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제작으로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지
근데 과거의 드라마 제작사들이 보여준 뭐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 이익이 굉장히 좀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드라마 제작사 자체가 그렇게 성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SBS를 방송사에서 드라마 제작사로 사람들이 다시 인식을 해도 과연 이게 밸류에이션을 다시 높게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거는 드라마 제작사로서 약간 PER 리레이팅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PER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10배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해도 한 목표 주가가 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가격은 되게 하방이 막힌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네, 이제 팀별 발표가 다 끝났는데 두 팀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먼저 저와 박성진 대표님의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이렇게 차례대로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 집계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항목을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는 평가한 게 그 개인 발표하실 때하고 동일합니다. 개요미 산업이에 30점, 투자 인사이트가 가장 그 배점이 높은 50점, 그리고 보고서 완성도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그 보고서 평가를 했고요. 발표 평가는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은 질의응답을 얼마나 잘 했느냐, 숙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을 했는지, 이게 배점이 가장 높고요. 좀 압축적으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구성하고 전달했느냐, 발표 구성에 20점, 그리고 전달력과 표현력에 15점, 시각 자료를 핵심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15점, 팀워크,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단순히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이 발표를 했느냐에 20점, 이게 총합으로 100점. 이거는 이제 저하고 현장에 있는 박성진 대표님만 이제 평가한 점수입니다. 먼저 부동의 소니 팀 박성진 대표님 점수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총평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련 산업이나 해외에 있는 뭐 관련된 기업들 자료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자료 조사를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벌 것이고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한 건데, 막상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런 자료 조사한 거에 비해서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갑자기 왜 PBR 밸류에이션을 했을까가 이제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발표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렇게 발표되는 모습이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장점은 참신한 종목 발굴이었다고 보입니다. LNG 산업이라는 큰 어떤 필수제에 가까운 그런 산업의 변화를 잘 캐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 기업인 만큼 사실 히스토리 분석이 중요한데, 이 힘든 기간에 경쟁사가 정리됐고 최대 주주가 어떻게 바뀌었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어서 그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돋보였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밸류에이션으로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고, 뭐 레퍼런스라든지 여유 캐퍼라든지 경쟁사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지만 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좀 보이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깊이가 부족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점수는 잘하면 힘들 수 있겠구나. 리포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보고서 쓰고 그 발표 자료 준비하는 거를 아예 그냥 기억에서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 그래도 그런 게 좀 티가 난 것 같아서. 저는 밸류에이션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하셨었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쟁팀인 오 해피데이의 보고서와 발표 점수는 어땠는지? 그 보고서는 맨 첫 페이지에 핵심 아이디어가 깔끔하게 잘 요약이 돼 있어서 왜 이 기업을 선택을 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첫 페이지만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잘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됐을 때
어떻게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고 경쟁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나 강점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드래곤이라는 경쟁사에 비해서 과연 SBS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만 읽어가지고는 납득하기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발표는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들었던 발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 그럼 제가 총평을 좀 하면요. 일단 보고서에 대해서는 드라마 쪽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드라마의 그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가 정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OTT라는 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구조화했고 설명을 했다. 근데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지 보완해야 될 점은 타 사업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파고들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 합치면 구독자 되게 많거든요. 작지 않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광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너무 드라마로 쏠려 있어서 나머지 부분이 좀 미흡했다.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뭐 쭈에피님의 캐릭터를 알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거는 가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보완점은 Q&A에서 딱 여실하게 드러난 게 리서치에서 간과된 내용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Q&A도 좀 버벅대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몇 점을 줬는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더 많은 드라마 경쟁사들을 비교해 보지 못했었을까? 제작사 대 제작사로 왜 비교를 해보지 못했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인상 깊었고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을 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부동의 소니 팀이 308점, 오 해피데이 팀이 314점으로 뭐 사실 근소한 차이죠. 6점의 차이로 오 해피데이님이 중간 집계 결과 앞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합산될 점수를 정민호 프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평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최양성소 평가단의 평가를 발표할 차례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선발한 5명 그리고 탈락하신 6명의 훈련생들이 두 팀의 리포트를 읽고 점수와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들은 아마추어로서 전문가인 우리 심사위원분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리포트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초빙이 됐습니다. 평가단 그룹별로 점수를 평균해서 각자 100점의 배점을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의 소니 팀에 대한 카페 평가단의 평가 코멘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해서 원전은 멀고 화석연료는 사용 못하니 LNG를 써야 된다로 설득하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음. 현재는 LNG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면 좋을 듯함. 밸류에이션 관련 BHI의 50%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웠음 라고 해주셨고요. 부동의 소니 팀에 대한 카페 평가단의 평균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해피데이 팀에 대한 카페 평가단의 평가 코멘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찰리멍구님은 잘 읽힌다. 투자 포인트와 근거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 드라마 제작 편수, 선판매 등의 근거를 사용한 매출 추정이 논리적이다. 후룹은 콘텐츠 제작사로 리레이팅 되는 게 투자 결정에 촉매나 킥이 될 정도로 좋은 건가? 콘텐츠 시장 자체도 꽤나 어려운데 제작사는 더 어렵지 않을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OFP데이 팀에 대한 카페 평가단의 평균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부동의 소니 팀에 대한 탈락한 동료 훈련생들의 평가. 부동의 1위님, 망원학과 투자반장의 탈락을 예언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주셨을까요? 저에 대해 이를 갈고 계신 거라면 K수,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시장 규모를 교차 검증하고 단기 및 장기 실적을 각기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경쟁사와의 주가 차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시 리스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욱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망고밥입니다. AI라는 최신 테마에서 LNG 플랜트라는 구경제 수혜주를 발굴한 탑다운 논리가 탄탄합니다. 특히 3가지 방식으로 시장 규모를 교차 검증한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투자 반장님은 우양의 캐파 여유가 향후 수주로 직결된다는 논리적 연결이 다소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캐파와 실제 수주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완하면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부동의 소니 팀에 대한 훈련생들의 평균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OFP데이 팀에 대한 탈락한 동료 훈련생들의 평가. 바사,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중심으로 SBS의 사업 구조 전환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고 광고 산업과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가 뛰어나 과거 실적과 주가 흐름을 연계한 분석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업 투자자, 스튜디오 S의 콘텐츠 제작이 주요 아이디어이므로 구 SBS 콘텐츠 오브 현 스튜디오 S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콘텐츠 제작 경쟁력 등을 더 풍성히 담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바이버, 살짝 물 닿은 마른 장작을 잘 구해 오셨다. 아주 굿입니다. 방송들을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좋았다.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이 마음에 드는 촉매이다. 탈락한 훈련생분들의 점수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평가단의 소중한 평가를 살펴봤고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탈락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떤 거였을까요? 당연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옆에 팀이 이제 선택했던 종목이 약간 탑다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독자들이 읽었을 때 당연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OFP데이 팀은 최종 478점을 받으셨습니다. 파이널 4끼리 붙는 자리다 보니까 사실 뭐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로 갈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이셨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결국 이제 이런 리서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좀 다 조금 약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고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투자 세계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업들의 밑바닥까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훑어가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짜내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최양성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땀 흘리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평가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진솔하고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현장에서 뭐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펀드 매니저나 리서처들이 기업 분석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를 좀 생동감 있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후의 우승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해왔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미션, 마지막 미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입니다. 계속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에 공을 들였는데 이 보고서는 결국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고 결국 포트폴리오에 넣음으로써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작성했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대상은 지금까지 최양성소에서 본인과 다른 훈련생이 언급하거나 작성했거나 발표했던 그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보고서 쓰고 발표했던 종목들, 같이 팀으로 하셨던 종목 포함해서 3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서 팔로우업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이 미션을 잘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그동안
탈락했던 훈련생들과 시청자분들이 최종 과정,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팔로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두 분이 충분히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포트폴리오 구성하기와 팔로업 이 두 미션을 가지고 다음 라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